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경찰에서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이 의혹을 제기하고 또 확산시켰던 당사자들은 여전히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감이라면서도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야 인터넷 매체 더 탐사는 어제 저녁 진실은 감추려 하면 더 드러나게 마련이라며 오히려 의혹의 군부를 더 짚었습니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거들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던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신뢰, 도덕성,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관련한 논란들이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됩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표합니다. 관련돼서는 당 대변인 나오셨습니까? 김 대변인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이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 법적 책임을 지십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 첼리스트 A씨의 경찰 조사 진술로 거짓임이 사실상 드러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진실이 판가름 난 뒤 법적,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A씨 측이 어제 사건 당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목격자로 지목돼 온 첼리스트 A씨 측이 어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씨를 대리하는 박경수 변호사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동석했다는 A씨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이어 사건 당일 실제 A씨가 청담동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건 맞지만 참석자는 이세창 전 총재와 이 전 총재가 김앤장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한 지인 등 7, 8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해당 술자리가 다음 날 자정 전에 끝났고 A씨가 그 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고 이후 이 전 총재 등 2명과 함께 2차로 자리를 옮겼다가 새벽 3시쯤 집으로 귀가했는데 바로 그때 전 남자친구인 B씨에게 전화가 와서 순간적으로 말을 꾸며냈다고 했는데요. 박 변호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요. 남자친구를 단순히 속이겠다. 그런 거짓말을 한 것에 왜 윤 대통령 그리고 한 장관이 거론이 됐나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이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의 관계부터 설명을 했는데요. B씨가 교제 당시 전 남자친구였던 A씨에게 욕설을 자주 했으며 A씨를 밀치는 등 폭행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고 또 사건 당일에도 B씨가 A씨에게 새벽 3시까지 귀가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을 하니까 A씨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건데요. 또 박 변호사는 이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A씨는 첼로 공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가가 늦는 경우가 잦았는데 B씨가 평소 A씨의 귀가가 늦을 때마다 의심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때문에 대통령이 온 술자리라고 하면 B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변명하는 과정에서 진실 아닌 내용을 이야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A씨의 경찰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민감한 사생활 문제까지 공개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선 전 남자친구 B씨 측도 뭔가 할 말이 있을 듯한데 나중에 그런 부분 나오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어떻든 A씨는 대통령이 온 술자리라고 하면 의심이 많은 남자친구도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게 변호인의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전 남자친구 B씨는 물론이고 이 야당
야당 의원들까지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상식적으로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국민은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첼리스트 A씨의 진술을 신뢰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공개한 이 사건 당일의 녹취 내용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녹음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무슨 대한민국 페이스북 스케줄 깼지. 그거 다 가지고 아니 경호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병원도 다 있었지.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클래식으로 조용한 거 나하고 좋대. 그냥 노래 부르더라. 한정훈이 노래를 불러? 나중에 윤석이 그게 전혀 그 옆에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가 1시야. 3시간을 놀래갔어. 변호인은 현재 A씨가 큰 공포 그리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죠. 네, A씨를 대리하는 박 변호사는 이 조선일보와 미디어스를 통해 현재 A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데 대해 큰 불안감과 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박 변호사에 따르면요, 특히 A씨는 자신의 통화 내용이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를 통해 나오는 순간 겁이 났다고 하고요. 또 A씨는 녹취 파일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B씨가 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더 탐사에 제보한 뒤에는 신상이 밝혀질까 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A씨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일에 잘못 휘말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에 발언을 하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공포심이 들어 나서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 박 변호사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전후 자리에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이 이 건이 있고 나서는 뭐 어디 공연 섭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생기에 좀 논란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이런 소용들에 휘말리면 어떤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걸 아직도 현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요. 사건을 보도한 친야 인터넷 매체 더 탐사 측은 여전히 의혹을 거둬들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측은요. 어제 방송에서도 의혹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이제 공지를 내놨었는데 거기에서는요. 진실은 마치 송곳과 같아서 감추려 할수록 더욱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때문에 더 탐사 측이 뭔가 새로운 증거를 꺼내는 거 아닌가. 어제 방송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증거나 새로운 팩트는 없었고요. 더 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는 직접 목격자가 처음으로 입을 연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팩트라면서도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한 바 없다면서 A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짓는 건 너무 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기자는 또 이 경찰청의 누군가가 특정한 언론의 이 수사 진행 사항을 미리 흘리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 A씨의 경찰 진술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확인 취재를 통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마치 무리를 일으킨 것처럼 비판을 한다면서 언론 보도 진실성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면서 설령 그 의혹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보도 당시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 보도는 진실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어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의겸 의원은 폭로 전후 이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 연락 온 적도 없고 또 더 탐사 측에는요. 데이트 폭력을 하는 전 남자친구 말만 믿고 보도를 하느냐라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을 통해서 A씨 측이 그 사건 당일의 상황을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더 탐사 측은 계속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보도 당시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히 함정인 근거가 있으면 그 보도는 진실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까지 소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난감할 거예요. 사실상 뭐 그 매체가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 탄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탄핵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데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방법이 있겠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일단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의겸 의원도 유감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녹취에서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된 배경은 김세창 씨라는 이세창 씨라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친여권 인사라는 건 다 알고 그분이 뭐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다 이제 막 소문이 많이 났는데 뭐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기자도 마찬가지고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사실상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확신을 가질 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남녀 간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거짓말한 것이 이 한국 사회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게 된 것인지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 연인 사이에 이런 문제인데 이 조폭이 자기들 뭐 이 사진 돈다발 사진 찍어 놓은 거를 국감장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 돈이다라고 이렇게 풀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국민들은 우리 국가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이 조폭의 돈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욕망에서 나오냐면 정치적으로 상대 당의 후보나 뭐 이런 어떤 정치 정당들을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어떤 객관성이랄까 뭐 이런 부분을 막 넘어서는 이런 장면들이 이러한 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신문윤리 강령에 4조가 있습니다. 보도와 평론 부분인데요. 우리 언론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제가 왜 신문윤리 강령을 말씀드리냐면 최소한 언론이라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 탐사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언론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했는가. 세 가지 점에서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제로 목도한 사람과 직접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지금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전문 증거일 뿐이에요. 자기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에 불과하지 그 제보자가 직접 목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언론은 직접 목도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 못했죠. 두 번째는 육하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어디서라는 그 공간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보도할 때. 그럼 특정하지 못한 순간에서는 보도하지 말았어야 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팩트가 있을 때 그 팩트를 추구하려면 복수의 목격자로부터 확인을 받았어야 돼요. 한 사람의 그 목격자의 그 카더라의 증언만이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복수의 목격자로서의 이 팩트의 증거의 어떤 그런 신뢰성을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스스로도 사실은 그 복수의 이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오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지금 큰 언론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파문의 정치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의겸 의원입니다.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 심심한 유감 이걸 표하면서도 자신이 국회에서 직접 공격했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김 의원에 대한 일종의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아주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한 장관이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어제 오전 나온 김 의원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사과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제 한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 안 지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EU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내외국인 차별하나요? 그분은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요.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의 사과는 필요 없다 이렇게 했지만요. 이재명 대표, 박범계 그리고 장경태 의원 등에게는 사과를 또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김의겸 의원에게는 법적 책임을, 또 의혹을 부추긴 이 대표와 박범계, 장경태 의원 등은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장관이 사과를 요구한 인사 중에는 어제 장경태 의원만이 유감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장 의원은 먼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이 진술을 존중하며 혼란과 우려를 가지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며 이 의혹과 관련된 분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제보에 야당으로서 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고, 하지만 이를 바로잡고 겸허히 수용하는 것도 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따져 물을 것은 끝까지 따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요. 국민한테는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과 관련된 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그리고 법무장관일 텐데요. 이들에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야당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김의겸 의원이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하고 그날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할 거다 이렇게 밝힌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김의겸 의원 등 의혹 제기의 목소리를 높인 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여당에서는 흑색 선생 김의겸 각본에 이재명 연출, 장경태는 거짓 선동의 꿈나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흑석 선생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흑석 선생을 흑색 선생으로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공당의 대변인이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데도 그대로 대변인으로 두는 민주당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융단 폭격을 퍼붓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 거짓말 사례는 결코 유감 표명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시끄러워진 건데 결론은 뻥이야잖아요. 모두 뻥이야. 지금 사과하는 척하면서 심심한 유감이라고 하면서 원래 사과라는 것은 재발 방지, 난 정말 미안하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하겠다고 그래요. 이분은 정말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의 당 대변인직은 물론이고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 김 의원의 국감 질의를 역대 최악의 국감 질의로 꼽으면서 김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국무위원과 대통령을 농락했다. 김 의원은 국민께 사죄하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보협은 또 성명에서 같은 시기 이 국정감사를 준비한 실무자 입장에서 정말 국민께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한때 팬으로 이름을 알리던 기자 출신 의원이 어쩌다가 거짓말의 대명사라는 말까지 듣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도 했고, 이제는 김의겸이 김의겸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이 박찬대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민주당 자체가 거기에 가세했다는 점이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 과거 야당에서 나왔던 발언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새벽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시기에 7월 19일, 7월 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주요 당직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은 민주당 안팎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은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사람의 거짓말에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폭로하고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잘못은 매우 무겁다면서 김 의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요. 또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당직자는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김의겸 리스크가 더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뒤에 모르쇠 한다면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인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오전 신경민 전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은 뭐 명백히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의겸 의원 이전에 기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이름을 날렸던 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변명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같은 기자 제가 선배로서도 그렇고 좀 나무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변인이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정당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의원을 그만둬라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대변인 정도는 그만두는 것이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고요. 사과는 원래 깨끗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는 게 맞는데 어제도 보니까 뭐 사과의 조건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의혹이 어쨌든 거짓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그동안 김 의원을 감싸고 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공격해왔던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야권 안팎에서도 김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론이 일고 있지만요. 의혹 부풀리기에 동참했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 김 의원의 사퇴 관련 질문을 받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답변을 피했고요. 김 의원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민은 없으며 어제의 입장문으로 답변을 가름한다며 다소 말을 아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대변인직 사퇴하라는 목소리 나오는 경우에 관련해서는 당 대변인 나오실 겁니까?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럼 거취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는데? 네. 만약 한동훈 장관 측에서 법적 소송을 하게 되시면 뭐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요. 김의겸 의원의 메모가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메모의 내용은 김 의원이 회의를 들으면서 직접 적은 것으로 이상민 사퇴, 윤검 정치 공동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적어도 당직이라도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여당은 물론이고 지금 야권 내부에서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패널들께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대변인직 내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변인직은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당의 모든 사안들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인데 이미 상당 부분 좀 신뢰를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본인 스스로가 좀 거취를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유감 표명을 조금 더 세게 사과의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유감 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돈다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김용판 의원 사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국민의힘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요구하려면 먼저 그거 사과하고 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잘못을 돌아보지 말고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할 때 그 잘못의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이 당장 사과를 제대로 하고 당연히 대변인을 사퇴해야죠. 왜냐하면 대변인의 말은 바로 그 당의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정치권에선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동참한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윤한홍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정치공작 사건에 가담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제 사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자를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가담을 해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보도자료를 권익위에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초안에는 공익신고자 표현이 없었습니다. 가짜 허위 뉴스를 국민들에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을 넣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의혹 증폭에 이제 한 축을 담당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례적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권익위가 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제출한 서면 답변서 등을 종합을 하면 전 위원장은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직전에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최소 3차례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은요, 보도자료에 권익위가 이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해당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영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권익위 보도자료 제목은 이 제보자 보호 신청 검토 중에서 공익신고자 인정요건 검토 중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실무자들이 마련한 초안에는 없었던 공익신고자 이 문구가 제목에 삽입된 거군요. 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용어를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요.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전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했다면 부수적인 업무,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검토에도 원칙적으로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던 그 B 씨, 그러니까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 B 씨가 권익위의 보완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보완 서류 제출 기한은 이번 주 초까지였지만요. B 씨는 술자리 의혹을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B 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B 씨의 신청을 기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요. 첼리스트 A 씨 그리고 전 남자친구 B 씨가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 씨와 이 대화 녹취록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걸로 알려진 B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첼리스트 A 씨는 최근 SNS 등을 통해서 해외 출국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었는데요.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지난 7월 19일 밤 10시 전후 청담동 주점을 벗어나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 3명과 따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했고요. 조만간 B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 수사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석방된 핵심 키맨 김만배 씨, 오늘은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만배 씨는 오늘 오전 10시경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그리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석방될 당시에 법정에서 말하겠다, 언론과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고 그 입장을 밝혔던 대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 출소 당시 모습과 오늘 오전 법원 출석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석방 소감과 앞으로 어떤 거 위주로 증언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철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럼 재판 임하는 심정이라도 한 번만 좀 열심히 임하겠다든지 혹시 이런 말씀 없으실까요?
오늘 재판에는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도 출석을 했습니다. 이들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앞서 남욱 변호사가 이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에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한 후에 실제로 법정에서 이 폭로성에 가까운 진술을 무수히 쏟아냈던 상황입니다. 오늘 김만배 씨 역시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오늘 오전 재판에서도 이 폭로성 진술을 이어갔다고 하죠. 네, 이 남욱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요. 이 대장동 개발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도해 추진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당시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증언도 내놨는데 다만 이 자신이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개발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결정 권한이 없었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 윗선에 직접 로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어떤 진술이 더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만배 씨,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 이른바 그분은 없다. 이런 진술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검찰이 대장동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을 이 대표 측근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 맞다. 이런 김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또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네,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나온 정진상 민주당 정무실장의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에게 3분의 1을 주고 동규네 형들에게 3분의 1을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규네 형, 이거는요 결국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칭하는 거죠. 네,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는 김만배 씨가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 그동안은 김만배 씨가 이 428억 원 지급 약속을 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줄 마음은 없었고 허언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김 씨 입장이 바뀐 건지 묻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은 언론 취재에 응하기는 어렵다며 문자 메시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법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또 한 번 타격을 줬습니다. 바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신청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한 겁니다. 이 대표와 정 실장, 민주당 측이 검찰 수사를 모두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서 어제 다시 한번 법원이 이를 배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 실장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어제 오후 법원은 그제 진행된 이 정 실장의 구속 적부심을 기각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이 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어제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검찰은 적부심 심사에서 정 실장 구속 결정 이후에 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또 중형 선고도 명백하기 때문에 정 실장이 도주 우려가 크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정 실장 측은 200쪽에 달하는 이 PPT 자료까지 제시를 하면서 검찰의 주장이 부당하다, 물증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 실장은 앞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고요. 또 정 실장의 변호인 역시 정 실장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앞서 나온 이 정 실장과 또 이 정 실장 측 변호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1당 대표의 정무조정 실장입니다. 근데 도망간다고요?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에 도주하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처럼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서 이 구속 적부심마저 기각이 되면서 검찰 수사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이 정 실장을 수시로 불러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상 구속기간은 피의자 구속한 후에 최장 20일입니다. 따라서 정 실장의 구속 만료일이 당초 다음 달 8일까지였는데요. 구속 적부심이 진행될 그 기간은 또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 만기일도 이틀 늘어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기간 내에 정 실장을 이제 집중 조사해서 재판에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검찰은 대장동 팀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는 등 이 정 실장이 받고 있는 4가지 혐의에 더해서요. 이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진상 실장하고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도피시키거나 그다음에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런 의혹 사실 제기되고 있죠.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이 이들의 말을 따랐었고 또 모멸감까지 느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앞서 나온 정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용 부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걸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정 실장 역시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거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등 유 전 본부장에게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김 부원장의 지시를 따라 실제로 상한 것으로 보이는 음식을 먹고 병원을 찾아가 입원을 시도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이 체포된 곳은 병원이었는데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병원 응급실에 간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를 두고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된 후에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른바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나온 유 전 본부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다들. 그러니까 혼자 난서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상북해 나는 부분이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것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처럼 유 전 본부장은 석방 후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성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적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정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서 핵심 관련자들의 이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면서 통신과 계좌 거래 내역, 금품 수수 장소와 전달 방법에 대한 검증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가 자택에서 억대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이 대표 일가 계좌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또 나왔습니다. 네, 검찰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요. 이 대표의 집에 수억 원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 김혜경 씨 비서인 배모 씨의 지시로 이 대표 집에 있던 이 현금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나와서 계좌로 입금을 했었고 이 배 씨가 별도 현금을 들고 나오는 것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팀의 이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원 상당을 건넨 시기 역시 이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로 현금 입금 시기와 맞물리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 돈의 일부가 이 대표 측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자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표와 가족, 이 측근들의 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통장에서 인출한 돈 그리고 모친의 부조금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정상적으로 재산 신고도 한 돈이다.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불법적인 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왜 거액의 현금을 집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느냐? 이거 의문이 남는다. 이런 지적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019년 3월 20일에 1억 5천만 원, 같은 해 10월 25일에 5천만 원을 각각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2020년 3월 13일 모친상 부조금으로 받은 현금도 함께 보유하고 있었던 거라면서 이는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 측의 해명에 따르면 2019년부터 돈이 통장에 입금된 2021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수억 원을 현금 다발로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라서 의문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자신의 SNS에 참 이상하지요. 돈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롱에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라면서 자택에 현금 다발로 보관하는 돈은 사실상 수상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놓은 바 있어서 이 부분 역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왜 장롱에 돈을 보관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 대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이 검찰의 수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최고위가 끝난 후에 이 측근 수사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역시 말을 아꼈는데요. 이 대표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나 내 가족들의 계좌는 얼마든지 다 확인하라라고 공개 발언을 했고 그걸 근거로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이 연기도 적절히 해야지 이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양 이게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여기까지만. 어제 최측근이 기소되셨어요. 측근들 구속 관련해서 유감 표명 목소리 계속 퍼지고 있는 게 혹시 아이고. 그 대표님 최측근 최근에 뭐 기소도 되고 구속도 됐는데 대표님께서 한 말씀. 네, 요거 왔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와 의혹 보도들에 대해서 연일 적극 해명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동아일보가 이 대표가 이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하는 이 수익 배분 방식을 승인했다는 그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자 즉각 당대표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망신주기식 수사가 도를 넘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그런 릴레이도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앞서 나온 이 정청래 위원의 그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고요.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를 같이 한다고 누가 돈 받고 뭐 정진상, 김용 부분도 저는 믿고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정치적 공동체라면 처벌받아야 됩니까? 그게 어떤 법에 나와 있죠? 저도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이재명 당대표하고 정치적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정치적 공동체 같이 다 처벌받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검찰 특유의 망신주기식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검찰이 제 아무리 무도한 칼춤을 추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당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더라고요. 네, 조국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엄호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 검찰 수사에 당 전체가 나서면 또 다른 조국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또 비명계 의원들에 이어서요,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할 때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정치적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은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노웅래든 가리지 말고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 그게 동지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민주당 망합니다.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게 밝혀지나요? 결국 다 뒤집어 씌워서 민주당을 조국을 옹호한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고 가고 이런 싸움을 또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우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한때 중요한 일을 맡긴 것부터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의 조작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을 갖다 그렇게 종용했던 게 누구냐 이거예요. 무리가 이렇게 야기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민주당 안팎에서 이런 의견들이 분출하면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언제쯤 유감 표명을 할지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유감 표명 압박 속에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 계좌 추적에 이어 자택이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단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거고 결국은 이 대표를 피해자로 지목해 소환 조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금 성급하게 유감 표명을 하기보다는 본인을 향한 소환 조사 등이 시작됐을 때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성급하게 유감 표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결국 이 대표 본인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그런 상황쯤에서는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피의자로 적시해서 소환하는 시점을 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의원님? 그 시기는 결국 국정조사에서 여당에 불리한 어떤 증인들이 나온다고 한다거나 이런 때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또 소환 조사를 한다든가 바로 소환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좌 추적하고 내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재명 당대표 주거지를 갖다 압수수색한다든가 과거 근무했던 도청을 압수수색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겠죠. 그것도 그런 타이밍을 맞춰갖고 계산해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장동 수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풀어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요, 이 대표가 검은 코끼리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검은 코끼리라는 게요, 검은 백조 그리고 이 방 안의 코끼리 이 두 개를 이제 합성한 건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른 척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를 검은 코끼리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대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윤 대통령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민주당 역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요, 논평을 통해서 그간 공개된 이 대표의 재산만 봐도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이 대장동 의혹과 연관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인데 왜 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간 공개된 이 대표의 재산만 보더라도 수억 원의 현금이 갑자기 늘거나 없어지는 등 국민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수상한 현금 흐름과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 저수지와 연결고리가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떳떳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떳떳하고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에서 내려놓겠다라고 본인이 대국민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떳떳하다고 그러면 조사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조작 수사라고 하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민주주의 파괴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저는 당당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가서 소명하시면 될 일입니다. 왜 그걸 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서 수억 원의 현금이 있었다. 이런 지금 사실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제히 언론들은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가족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의 내용은 돈을 입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법인카드를 쓰는 것을 제보했던 분이 이제 그거를 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아마 나와서 추적을 한 것 같은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그때부터 모든 계좌를 다 열었어요. 본인, 가족들 거 다 열어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열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계좌는 본인의 것이 아닌 것처럼 검찰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 돈인 것처럼 이렇게 흘리는 것.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검찰이 이 안 좋은 관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피의사실 공표인데
이걸 왜 자꾸 흘리는지. 이게 이제 노웅래 의원한테도 3억이다, 본인은 1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로만으로도 국민에게는 이게 저게 검은 돈이다, 뇌물이다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잖아요. 모든 거는 법정에서 판결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피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일당의 대표의 어떤 수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딱 명확하게 특정할 수도 없으면서 그런 시기에 입금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굉장히 경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께서는 입금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출금이 문제입니다. 자, 이 돈을 입금했을 때 이 돈이 어떤 돈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년 전에 그 통장에서 빼낸 돈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2021년 6월 달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했더니 3년 전에 이 통장에서 빼낸 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 돈을 빼낼 때 어떤 목적으로 빼내냐는 거예요. 이 3년 후에 다시 이 통장으로 입금하기 위해서 이 돈을 빼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3월 달에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친상에서 들어온 부의금을 1년 6개월 동안 자기 장롱에 그대로 챙겨놓고 그 후에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 의혹이 왜 생기냐면 2019년도에 농협계좌에서 왜 돈을 빼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3년 후에 집어넣기 위해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누구든 간에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네. 여야 정치권은 연일 이렇게 여러 논란으로 시끄럽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서 경제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돌파구로서 또 수출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와 23일 열린 수출 전략 회의에서요.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이 수출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총력전을 지시했습니다. 어제는 수출 강화를 위한 첫 현장 행보로 이 방위 산업 현장을 찾아서 수출 지원 체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윤 대통령이 경남 사천의 그 한국항공우주산업 현장을 방문한 그런 얘기인데요. 어제 그 차림새에서 눈길을 끈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선글라스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일명 조종사용 선글라스를 쓰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작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둘러봤는데요. 이 선글라스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선글라스를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시찰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선글라스를 쓴 건 북한의 이딴 도발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연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 그리고 민생 챙기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요. 당장 돌파해야 할 현안은 바로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이례적으로 화물연대 측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조기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강력 대응 원칙을 또 확인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잠시 전해드렸듯이요. 이 정부에서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한덕수 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SNS 글을 통해서 국민과 기업, 이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이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고 밝히면서요. 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언급한 거 어쨌든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이제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맥락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야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 때 행보와 관련해서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직접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이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집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빈곤 포르노다, 이 전문 조명을 설치했다 등의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요. 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지난 21일 공개된 이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됐다 이러면서 우리는 김 여사의 친절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이번 방문에서 정말 캄보디아를 보고 이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던 걸 느낄 수 있었다면서 어린이 병원 방문은 김 여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 우리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은 오늘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려달라고 말하면서요, 이 김 여사의 수행 인원 그리고 촬영팀 등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일본 총리 부인이 한국의 판자촌에 와서 한국 아픈 아동을 안고 한국의 이 아픈 이미지를 자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 그게 정상적인 외교겠습니까? 저는 현저한 외교 결례라고 생각하고요. 캄보디아 대사가 문제 없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문제 없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이 한 분이 가셔서 캄보디아 현지에 갔습니다. 아동의 이 소위 이 주거 환경도 보고 이 아동이요? 네네. 그래서 좀 김건희 여사가 아는 그 아동 만나러 가셨다는 네. 거예요? 민주당 당 차원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왜 안 알려주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 거주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최소한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그럼 김건희 여사의 이 어떤 수행 인원 그리고 소속 좀 알려달라. 누구냐? 도대체 이 촬영팀 누구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이제 거짓말 의혹 제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면서 또 유감을 표명하면서는 입장문이 있었는데요. 그 입장문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니다면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다면 긴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하면 뭐든지 명쾌하게 답변을 하면 그 이상은 우리가 가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 는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행보와 관련해서 지금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함께 동반을 해서 검찰에 경찰인가요? 고소까지 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그거를 믿지를 않고 지금 캄보디아에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사람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이것이 너무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진 촬영의 상황에서 조명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갖고서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건 참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친여 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인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자의적인 어떤 연출 성격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성모 마리아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 국민들에게 논란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조명을 썼느냐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악화가 된 거는 이걸 갖고서 대통령실이 또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러날 수 없는 얘기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캄보디아 대사가 또 이렇게 내정 간섭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걸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신분은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재국에 관한 어떤 정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의 어떤 정치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니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캄보디아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 이거는 외교적인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국내 정치적 사안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여기에 개입 안 하는 것이
대사로서의 어떤 신분의 적절한 어떤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겐 굉장히 짜증스러운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논란의 핵심에 자국의 아이가 있고 자국의 언론이 있고 자국의 정부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대사가 분명히 자국의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듯이 입장을 바꿔서 일본의 총리 부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운운했는데 입장 바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요. 우리나라 심장병 어린이 2명이 있었고 또 똑같이 성모 마리아 비슷하게 우리나라 낸시 레이건 여사가 우리나라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진을 찍었을 때 동아일보 당시 11면에 제목이 이렇게 났습니다. 낸시 할머니 고맙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낸시 레이건 여사가 2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심장병을 치료해줘요. 그게 미담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미담이 됐는데 지금에 돌아봐서 와 그때 우리나라를 뭐 그렇게 못 사는 아이들을 그렇게 했다 창피했다라고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되나요? 아니요, 그때 미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에 가서 김건희 여사가 한 것도 낸시 레이건 여사처럼 사실 미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것은 무조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결국 이사 포기인데요.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관련 소식입니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안산의 한 월세집에 거주해 왔었는데요. 이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자 조두순의 아내 A씨가 기존에 살던 집과 약 2km 떨어진 한 다세대 주택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사를 가려던 집과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민 반발이 거셌는데요. 결국 조두순 측은 계약을 마친 새 집으로 이사 가려던 계획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서 뒤늦게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선 건 결국 이제 이사 오는 사람이 조두순이라는 걸 집주인조차도 몰랐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두순은요, 이전에도 이 새 집을 계약하려고 하다가 몇 차례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아내를 내세워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조두순의 아내 A씨는 새 집을 구하면서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그런 사실을 숨기고 그냥 회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약 당시에 집주인과 이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 100만 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보증금 1,000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 계약을 서둘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측이 계약금 그리고 보증금을 일시불로 줬다면요. 이 법적으로만 보면 이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텐데요. 집주인으로서는 이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제 조두순이 이 이사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집주인이요.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자 조두순 측이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조두순 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기존에 낸 보증금 외에도 이 위약금 1,0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조두순 측이 받아간 돈은 보증금 1,000만 원과 이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가 어제 오후 혼자 찾아와서 별다른 소란 없이 돈만 받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두순 측의 이 계약 파기 소식에 일단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만에 계약이 파기되긴 했지만 그 과정 정말 순탄치는 않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두순의 이사를 저지하기 위해 집주인과 인근 주민들이 짐을 가득 실은 1톤 화물차로 주택 입구를 막았고요. 2층에서 바깥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쇠창살까지 설치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결국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조두순 측도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이미 조두순이 출소하던 당시부터 예견된 것들이었는데요. 출소 당시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반성하십니까? 사죄할 마음 없나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한영신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도 아이들이 딸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애기도 왔다 갔지만 앞으로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애들이 손주가 4명인데 4명도 이제 오지도 못하고. 조두순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료가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될 텐데 또 이사를 시도하면 또 이번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임대차 계약이요. 오는 28일 끝나기 때문에 이 새 집을 구하거나 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의 집주인은 나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안산 지역 공인 중개사들은요. 조두순 측과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두순의 부인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 당초 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럭키 7곡 덕분? 이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20명 가운데 7명이 경북 칠곡군의 한 판매점에서 나와 화제가 됐었죠. 인구 12만 명의 중소도시 칠곡에서 이렇게 로또 1등 쏟아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칠곡의 시그니처 포즈인 럭키 7곡 포즈 덕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럭키 7곡 포즈 이게 대체 뭐길래 주민들이 로또까지 연관짓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저 럭키 7곡 포즈는요. 왼손 엄지와 검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숫자 7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김재욱 7곡 군수가 고안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7곡군의 첫 글자 7을 형상화해서 평화를 가져다준 행운의 7곡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7곡군은요. 관광객들이 인증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난 7월부터 이 포즈를 SNS에 공개를 하면서 또 챌린지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8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 럭키 7곡 포즈를 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 밖에도 뭐 브라이언 쇼홈 미 대국기지 이 사령관과 또 천주교 대구 대교구장 이 조한길 대주교 등도 인증사진 이 대열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럭키 7곡 포즈와 1등 당첨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게 7곡군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당연히 연관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럼 1등 당첨자 누구인지 이거 밝혀졌을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 로또 판매 업주에 따르면 동일 인물이 수동으로 구매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터넷상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네티즌이 이 회식 때 모 회사 부장이 같은 번호를 수동으로 찍어서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글이 떠돌자 이 7곡의 한 금융기관 전무가 사줬다, 이 구미에 있는 모 기업 부장이다 등등 여러 소문들이 분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곡군이 소문의 진위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앞서 전해드렸던 소식과 관련해서 반론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데뷔 이후에 18년 동안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이런 소식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 화요일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승기 씨의 소속사가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반론권 차원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속사 측은요, 이승기 씨에게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승기 씨와 지난해 전속 계약을 끝냈다가 다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동안의 정산 내역을 쌍방이 확인해서 정산을 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잘못된 업무 처리가 있다면 바로잡고 책임질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